네, 저 소개받은 정태생입니다. 근데 뭐 좀 소개하는 중에 좀 뭔가 잘못된 정보를 좀 주셨는데, 제가 뭐 강원도 동해에 있는 동해대학교에 있을 때 2000년인데, 그때 이제 교수노조가 생겼습니다. 교수노조 요즘 전국 교수노동조합이라는 교수노조가 생겼고, 거기서 이제 그 당시에 혹시 정대화라고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상지대에서 이제 상지대 대학 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시다가 거의 잘리기도 했나? 최근에 상지대 이제 총장 대행인가? 이렇게 민주화 이후에 상지대에서 총장 대행을 하시고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태백산맥 이쪽 동쪽으로 교수노조에 가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뭐 한번 가입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제가 이제 당시로는 월 100만 원 주는 학교였습니다. 월 100만 원. 근데 거기에서 물론 이제 원래 급여는 그거 조금 더 한 200 정도 되겠죠. 그런데 1년간 월 100만 원을 주고 100만 원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옛날 그 월급 주는 노란 봉투 있죠. 노란 봉투. 거기에 이렇게 100만 원인데 그것도 세금 떼고 나니 90년 만에 넣어서 이렇게 2000년입니다. 2000. 남들은 다 이제 21세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하는데, 그 시대에 그렇게 이제 교수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총장 이후에 뭐 한 학교 돈을 한 300억을 해먹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감옥도 가고 감옥사를 좀 했죠. 그 양반이 이제 교수들을 상당히 이제 그 처우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또 교수 노조를 가입을 하면은 바로 또 찍히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아무리 이게 뭐 교수 노조를 해서 내 권익을 보호해야 되겠다 생각하지만, 괜히 이렇게 이 갈등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생각에, 그러면 내가 교수 노조 조합원을 안 하겠다 소리는 못 하겠고 비밀 조합원을 그래서 공개는 하지 않고 비공개로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교수 노조를 만든 건 아니고요. 그게 제가 그 당시로 태백산맥 동쪽에서 최초로 교수 노조에 가입한 그런 사람이었다 그랬는데, 그 시절부터 이제 제가 이제 2002년에 전북대학교 왔는데, 벌써 이제 2018년이니까 16년, 17년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많이 시간이 흘렀는데, 역시 그래도 여기는 국공립대학이니까 신분적으로 좀 안정이 되었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비정규 교수 문제, 그러니까 이전에 시간 강사라고 했던 분들인데, 이분들의 문제가 지금 최근에 입법도 입법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입법이 통과가 된 상태인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지금 각 대학들이 그렇게 하면 정부도 이제 법은 통과되고 정부가 재정을 좀 이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면 이제 그 시간강사 비정규 교수들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어떤 계약 기간을 좀 더 늘리고 안정적인 처우를 하고 이렇게 하려면은 돈이 들어가니까, 이 돈을 그러면 누가 마련하느냐? 일정하게는 이제 각 대학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상당한 부분에 이제 예산이 들어가니까 정부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이 사립대학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사립대학 처우를 개선해 줘야 된다 그러면 재정론을 이유로 강사들을 대량 해고할 수 있다는 거죠. 예. 바로 네이버 검색 들어가셨군요. 이거 특히 사립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이래저래 이제 강사들을 이제 좀 더 처우를 개선해주기 위해서 더 많은 이제 급여 또 이제 장기간의 어떤 이 계약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내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과거에는 이 학부 졸업하려면 142학점을 이수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수 학점 수를 예를 들면 한 130학점 정도 줄이자. 그러면 12학점 줄면은 4과목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 비용을 줄이고 최대한 기존의 어떤 전임 교수들의 강의를 담당해서 시간 강사의 비용을 줄이려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대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결국은 제가 뭐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경제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경제 전공은 아니고 경제 전공자는 아니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사회 경제 정책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좀 이렇게 애매하게 이제 해야 이런저런 두루두루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회 경제 정책이라고 얘기할 경우에 여기는 사회 정책과 경제 정책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사회학을 전공했는데 사회학의 관점에서 보면은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뭐 시장에 뭐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뭐 자본 어쩌고 금융이 어쩌고 이런 이제 어떤 주로 화폐의 순환 그리고 화폐와 상품의 뭐 거래 시장에서의 교환 뭐 그런 것들의 전체적인 또 거시적인 지표 이런 것들의 흐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회학적 관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형태의 어떤 이 경제적인 흐름이 어떤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이런 정책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효과를 가져다 주느냐 이런 측면에 이제 주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옛날에 이제 옛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은 뭐 정의당 당원이니까 아닌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르크스 이런 사람은 좀 알고 계시죠? 네. 자본론 거기 보면은 이제 이 경제는 주로 이제 화폐의 관계 이걸 이제 서로 화폐와 화폐의 관계 서로 교환하는 이런 관계 또는 이 화폐와 상품의 관계 이게 뭐 화폐와 상품을 거래하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계 시장에서 화폐의 관계에 우리가 흔히 주목을 하게 되는데 마르크스가 이제 뭐 분석한 것 이런 것이죠. 이 화폐 이 뒤에 있는 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 겉으로는 화폐와 화폐의 관계로 드러나는 속에 사실은 그 속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런 것은 무슨 물신주의 그러면서 이제 화폐만을 막 추구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런 화폐를 추구하는 속에서 그 속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걸 이제 감추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자본주의에 좀 그런 면이 있는 것이죠. 시장에서 가면 우리가 뭐 돈 주고
정해진 가격에 따라서 우리가 공정하게 거래하는 이런 관계를 이제 우리가 보이는데, 그렇게 하면은 시장 관계는 어떻습니까? 공정한 관계죠. 공정한 계약 관계를 보입니다. 그래서 돈과 돈이 뭐 이렇게 거래되는 과정은 뭐 같은 돈이 같은 돈으로 이렇게 교환되니까 이것은 공정한 거래 계약 관계다 이렇게 이제 이해되는데, 사실은 그 이면에 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 여기에서 마르크스는 이것이 이제 주로 이제 공장에서 이 착취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 이런 걸 이제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이건 시장에서 이런 관계, 물론 이런 이제 시장에서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있지만, 이 시장 중에는 또 우리가 공장과 관계되는 또 시장, 그 노동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노동력을 사고 파는 관계. 겉보기에는 화폐로의 어떤 화폐가 거래되는 그런 관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속에는 인간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마르크스는 이제 이 생산 관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자본주의 생산 관계. 생산 관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과 노동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이것은 사실은 이런 거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서도 이루어지지만 공장에서 오늘날 같은 이제 넓은 의미로 이제 우리 공장이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2차 산업 부분에서 그 제조업이나 이런 영역을 떠올리게 되는데,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이 3차 산업 분야가 거의 몇 퍼센트가 됩니다. 80%까지는 뭐 안 간 것 같은데, 거의 뭐 75%에서 80% 사이 왔다 갔다 그 정도입니다. 농업 분야가 한 뭐 5, 6%고 공업은 17% 뭐 내외 이렇게 됩니다. 이 정도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생산량 측면이나 아니면 일자리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보더라도 대체로 이제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자본주의를 얘기할 때 주로 이제 공장에서의 어떤 이 노동, 또 거기에서의 어떤 이 생산 과정, 그리고 이 노동력에 대한 착취 뭐 이런 얘기를 했다면은, 이제는 그게 이제 서비스업 분야입니다. 이건 우리가 넓은 의미의 작업장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작업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 좀 다르죠. 과거의 노동자들은 소비자와 직접 만나지 않습니다. 대체로 대부분. 물론 이제 상업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만나지만, 그래서 공장에서는 소비자 만날 일이 없죠. 그런데 오늘날 서비스 업종에서는 많은 부분이 사실은 소비자들과 직접 대면해야 되는 그런 쪽입니다. 어쨌거나 이제 이런 여기서의 이 거래들은 화폐와 상품 이렇게 이제 거래들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관계 이면에 존재하는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 우리가 주목한다. 이게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사회 정책이라고 할 때, 또 사회 경제 정책이라고 할 때는 어떤 경제 정책이 누구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이런 부분이 다릅니다.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최저임금 얘기를 할 때, 이것이 사실 뭐 단순하지는 않은 문제이긴 하죠. 최저임금 얘기할 때. 최저임금,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높이고 올려주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지금 있는 수준에서 그대로 생활을 하면은 좋겠는데, 실제로는 이제 경제라고 하는 것은 한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나면은 여러 파급 효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당장은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저걸 적용을 받아서 급여를 좀 더 줘야 되는 어떤 뭐 업주, 이제 좀 소상공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자. 그리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임금 비용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또 적정한 이윤을 챙기려면은 가격을 약간 올리려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 상승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이게 일종의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좀 더 폭넓은 대책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최저임금만 올리는데 너무 집중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비판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최저임금을 그러면 뭐 이것저것 파급 효과 생겨서 이게 뭐 별로 이제 실질적인 임금 상승 효과 별로 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또 그 위에 다른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유발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최저임금을 올리지 말자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늘 하던 대로 하자,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낮은 임금으로 살아가야 되나, 그래서 기본적인 생계비를 벌 수 없는 그런 노동자들이 어떤 열악한 삶, 그걸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올리긴 올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올리긴 올리는데 그것이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파급 효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 영세 사업자들, 최저임금을 올려주게 되면 자기도 일정하게 뭔가 소득을 그래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문 닫아야 되죠. 그러면 그냥 다 문 닫아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사실은 거기에서 일정한 어떤 이 비용 상승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썼죠. 사실 지원해준다는 정책을 썼습니다. 다만 이제 신고해라 그러면 지원해주겠다. 그런데 또 이 업자들 입장에서는 신고하면 또 무섭죠. 신고하면 또 내가 얼마 벌었는지 또 다 까발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니까 그건 또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입장에 따라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좀 더 분배를 좀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썼을 때 그 정책이 가지는 어떤 파급 효과,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인간과 인간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어떤 예전에 비해서 훨씬 우리 사회는 분화되어 있고 다양한 어떤 업종, 다양한 계급 계층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자본 내에서도 사실은 대자본, 중자본, 소자본, 중소기업이 사실 중기업과 소기업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중기업, 소기업, 영세, 자영업 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이렇게 자본들도 그렇게 있고 이 자본들도 서로 경쟁을 하고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런 전체적인 사회 전체적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뭐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주로 뭐 무슨 수치 계산하는 식으로 지금 경제학 논문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게 수학 논문인지 무슨 논문인지 모를 정도로 사실은 수치로 계량화한 이런 논문들이 사실 많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뭐 경제학 논문을 보는 건 아니니까 그렇긴 한데, 심지어는 요즘 사회학조차도 자꾸 이렇게 너무 통계나 이런 거 수치를 많이 쓰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수치가 가지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어떻게 밝혀낼 것이냐. 그것은 수치, 여기서는 화폐인데 실제로는 뭐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도 보면 수치들 이면에 존재하는 그 수치와 연관되어 있는 인간들의 관계, 이것이 무엇이냐, 이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최저임금 문제도 그렇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재벌 정책 이런 것들도 있죠. 또 금산분리 이런 얘기들도 있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도대체 이런 정책을 쓸 때 이것이 누구에게 이익을 주고 누구에게는 오히려 이제 불이익을 주는지,
왜냐면 자본의 대기업들의 자본의 집중 또 이 이윤의 어떤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은 그 반대인지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면은 결국은 이 문재인 정권에 들어와서도 대기업에 대해서 특히 재벌 기업에 대해서 이게 생각처럼 뭐 이게 뭐 소위 우리가 뭐 촛불 정부 그러면서 뭔가 이 노동자들 서민들 또 좀 더 넓게 중산층들을 위한 정책을 쓸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 재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이 부당한 어떤 행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처벌을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 제재를 가하는 이런 쪽보다는 좀 뭔가 이게 적당하게 이제 타협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인다. 이런 이제 비판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온 걸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소위 이제 지식인 선언이라고 해서 323명 내외 지식인 선언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주로 이제 경제학을 연구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그런 경제 정책이 사람들의 사회, 특히 이제 우리가 이 분배 문제에서 어떤 한계들이 있는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어떤 정책을 써야 되는지 이런 데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제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지식인 선언에서 최저임금 문제나 또 이렇게 이제 재벌 정책이나 뭐 금산분리나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좀 말하시 넓게 얘기하면 경제 민주화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이런 이 서민 대중 노동자들 포함한 이 서민 대중들에게 좀 더 이 이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렇죠. 좀 더 공정하게 공평하게 나누는 이런 것이 이제 민주화의 중요한 한 핵심이고 또 어떤 이 경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나누는 것 어디에 집중시키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민주화의 경제 민주화의 방향인데 그런 방향으로 잘 나가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이제 이 당시 이제 김동연 부총리나 또 이 청와대 이 경제정책 비서관입니까? 네. 수석인가요? 이분들이 뭔가 이 소위 이제 촛불 정부에 대한 기대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뭐 이런 우려를 나타내게 됐고 이제 그 우려가 지식인 선언이라는 방식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요즘 또 이제 중요하게 이제 부각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내세웠던 슬로건 중에 그런 게 있죠. 과정은 어떻게? 과정은 그게 제가 듣기에는 과정과 결과 그 이전에 뭐 하나 있습니다. 기회는 공평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롭다. 그러겠죠. 결국은 정의당으로 결과가 정의로워야 됩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그러냐? 기회가 공평하다. 기회가 공평하려면은 어떤 경제적인 기회가 어디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물론 경제적인 어떤 이 권력이 집중됨으로 해서 분배가 개선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럴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국가 정책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포함해서 재분배 정책이 어떻게 되냐. 재분배 어떻게 되냐. 예를 들면 뭐 이런 스웨덴 같은 나라들 보면은 물론 작은 나라지만 거기도 재벌이 있어요. 근데 거기 재벌이 있고 그 재벌이 이제 뭐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 집중되는데 중요한 것은 정부와 국가와 재벌 같은 어떤 대기업 간의 일정한 어떤 타협을 통해서 일정한 이제 이 노동 정책이나 또는 분배 복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타협을 해내고 그걸 통해서 재분배를 통한 어떤 공정한 어떤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이 재벌에 집중되어 있지만 국가는 재벌에 대해서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하는 이런 방식. 그 얘기는 결국은 집중된 경제 권력을 규제를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김상조 이런 분들이 재벌 뭐 개혁 이론들을 이제 막 내세웠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가서도 지금 경제계 공정거래위원장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어떤 정책 추진을 못하는 이런 것들이 이게 알게 모르게 자본의 권력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구조적인 한계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구조 자체, 자본주의라는 경제 구조 자체가 유지되고 있는 한 쉽게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이제 이 재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재벌 개혁을 하는 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규제를 하게 되면은 자본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일정하게 저항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 뭐 예전에도 다 유럽에서 복지국가나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이 했던 얘기들인데 그게 뭐냐면 이제 자본들이 해외로 나간다든지 우리는 그럼 여기 싫다 빠져나간다. 오늘날은 이제 그 자본의 이동이 좀 더 자유로워지니까 그러니까 공장 옮기겠다든지 임금 낮은 데로 가겠다든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또 이제 우리 이제 투자 좀 줄이겠다라든지 사실은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자본가 기업들이 그죠. 실제로 일정하게 막 규제를 좀 강화한다 그러면 기업 못해 먹겠다. 기업하기 나쁜 나라 뭐 이러면서 이제 뭐 공장을 옮기겠다 뭐 이렇게 요즘은 이제 좀 그런 얘기가 쉽지 않아서 좀 덜한데 왜냐하면 이제 상대적 저임금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나라들로 옮기려고 했는데 그 나라들도 임금이 점점 올라가죠. 중국 같은 경우도 임금이 점점 올라가서 요즘 와서는 이게 이 공장을 이전한 것이 얼마나 이득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가 되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이 자본 이전의 어려움들이 요즘 나타나고 있지만 어쨌든 이 자본 입장에서는 이런 이제 자본도 일종의 여러 가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수단들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받아서 이제 그런 정책들을 막 적극적으로 쓰고 싶어 하면서도 실제로 그게 쉽지 않은 것은 이런저런 어떤 일정한 타협점을 찾아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보면 이제 정치권에서 예를 들면 정의당도 사실은 이제 그런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 정치를 하게 되면 일정한 타협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적정한 선에서 이렇게 어떤 입장을 취하면서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어떤 이거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목소리를 냈던 입장에서 보면은 야 이게 이제 뭔가 뭐 배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가서 물들었구나라든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 현실 정치 입장에서는 그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건 항상 정치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고 우리만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도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쉽지 않은 면이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정치를 그래도 좀 지역에서 하시는 입장에서 제가 보기에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 사회가 좀 더 이제 공정한 경제, 공평한 기회 이로 가려면은 기존에 해왔던 방식 그래서 자본가들에게 좀 더 힘을 주고 또 시장에 좀 더 힘을 주고 하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경우에도 벗어나야 되는데 얼마나 어디까지 벗어나기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노력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좀 더 개혁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쓰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선의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뭐 좀 개혁적인 방향으로 그래도 나가고 있겠지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게 되는데 현실에서 이제 그게 우리의 생각처럼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모습이 너무 더디니까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제가 여기 지금 여기 나눠드린 그 글에서는 여기 송호근이라는 분 아십니까 혹시? 모릅니다. 네? 몰라요. 잘 모르시죠? 네. 네. 뭐 저도 잘 모르시지만 송호근도 잘 모르시면 이제 지식인 선언을 한 데 대해서 이 중앙일보 칼럼 쓰시는 지금은 이제 저기 포항공대 포스텍이라고 하는 포항공대로 이제 옮겼는데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울대 사회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공부하는 시절에 이 양반한테 한 과목 수업도 들었습니다.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뭐 스승과 제자 뭐 이런 관계일 수 있는데, 근데 그래도 이제 어떤 정치적인 어떤 입장이나 또는 학문적인 입장에서 차이가 있고 또 이 송호근 교수는 그런 면에서 좀 이 중앙일보가 이 삼성 쪽이죠. 그래서 그쪽의 이 입장,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이렇게 좀 옹호하는 그런 이제 칼럼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이제 보수 지식이죠.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323인의 어떤 이 지식인 선언에 대해서 결국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이 좀 더 앞으로 나가야 된다, 좀 더 개혁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자면 비판적인 조언을 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이 최저임금 문제를 가지고 뭐 이 현장도 모르는 것들이 뭐 자꾸 최저임금 올리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올리면은 그 때문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특히 뭐 이게 편의점 점주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 문제 나오면 항상 나오게 되는 그런 어떤 반론들이죠.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아유 뭐 그게 무서워서 최저임금 올리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이 효과가 제대로 나려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냥 최저임금 올리면은 최저임금을 인해서 영세 사업주나 이런 사람들이 힘들다는 하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이 노동자들이 임금을 좀 특히 이제 대기업 노동자들이 임금을 좀 적게 받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어떤 타협점을 찾아가야 된다 이런 형태로 이제 얘기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사회가 뭐 대충 이렇다고. 자 여기 이제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노동자들 중에서도 중반층 자본주의 있다. 그럼 노동자들 내부에서도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만약에 아주 대기업에서 좀 더 고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이렇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보수적인 주장은 주로 여기 안에서 아니면 여기 이쪽에서 여기 위에는 가능하면은 건드리지 말고 여기 이 내에서의 어떤 이 전체 총 소득이 있으면은 그거를 잘 나누면 된다는 식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나머지 부분을 좀 이렇게 여기 내에서 나눠 가지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된다. 이런 그림을 보면 말하자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 사람들이 좀 줄이고 여기를 더 늘리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느냐 아니면 이것을 좀 더 낮추느냐. 말하자면 이 재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런 이 부유층의 이 소득을 낮추면서 그것을 아래로 이렇게 흘러가게 할 것이냐 아니면은 이쪽은 그냥 놔두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좀 나눠라 이렇게 갈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게 중요한 정책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뭐냐면 이런 주장.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유럽의 사회민주주의가 어떻게 될까? 사회민주주의는 국가 자본 노동.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국가와 자본과 노동이 이제 중요한 그 3주체인데 이 세 주체가 서로 일정한 타협을 통해서 사회경제 정책, 또 노동 정책이나 재분배 정책,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어떤 이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사회민주주의 이 나라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이제 국가가 노동자는 열심히 일하고 자본가들은 적정한 어떤 이윤을 확보하고 그러면서 세금을 내면 국가가 이것을 노동자들에게 복지 혜택으로 돌려주고 그런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면서 나름대로 안정적인 복지를 제공받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고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해주니까 안정적인 복지를 기반으로 열심히 일해주니까 자본가들 입장에서도 생산을 늘려서 이윤을 더 만들어내니까 좋고 또 다음에 자본가들이 이윤이 늘어나면 뭡니까? 그만큼 또 세금을 더 내게 되니까 또 이 세금은 또 노동자들의 복지로 돌아가고 이런 어떤 말하자면 선순환이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성장연합이 돼요. 성장연합. 노동자들도 열심히 자본가들도 기업을 투자를 늘려서 더 이윤을 더 많이 국가는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하고 세금을 더 많이 부어들이면서 이것을 또 복지로 정비하고 이렇게 이제 이 3자 간의 타협이 이루어지면서 이 복지가 발달하게 되는 이런 구도가 이제 사회민주주의다. 원래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로 나간다. 이런 것이 원래의 어떤 이 목표였습니다. 사회주의가 뭡니까? 사회주의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막 머릿속에 막 떠오르죠. 근데 사회주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 일반적인 어떤 개념으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본의 사적 소유, 자본의 사적 소유에 기초해서 노동력을 이용한 그 대가를 자본가들이 일정하게 취하는 이런 어떤 사회 경제적인 어떤 메커니즘 자본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본노동 간에 우리가 아까 이제 이 거래 얘기했는데 자본노동 간에 이 노동시장에서 자본노동 간의 거래가 사실은 공정한 거래가 아니다. 우리가 자본가들이 모여서 야 우리는 뭐 일 안 해도 먹고 사니까 돈 들고 우리 저기 어디 마라도에 다 모이자. 돈 들고 마라도 다 모여서 자본가들이 돈 다 들고. 그럼 그 마라도에서 어떻게 삽니까? 네? 배도 안 들어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죠. 일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자본이 뭔가를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내는 것은 아니다.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이 새로운 가치를 생산해내기 위한 중요한 미천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회주의라고 하는 거냐? 그 미천이 개인의 그 미천이 개인의 소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하자면 그 미천을 나도 이용할 수 있고 너도 이용할 수 있고 같이 이용할 수 있고 그게 이제 우리가 공유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누구나 그 미천을 이용하면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기여한 만큼 그 대가를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물론 뭐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이 뭐 이게 사회주의 하면 북한을 떠올리고 또 과거에 어떤 이념적인 어떤 대결이 심했던 그런 상황에서 전쟁을 경험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사회주의를 생각하니까 사회주의 하면 자꾸 이제 빨갱이라고 하는 생각이 단어가 떠오르는데 아주 그 이론적인 그리고 사상적인 차원에서 보면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자본이 누군가 한 사람이 독점하고 있으니까 노동자들을 노동력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이윤을 착취해서 쌓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이제 자본이 점점 더 크게 큰 자본으로 이렇게 확대되는 과정입니다. 자, 이런 어떤 사회주의라고 하는 결국 이런 길인데 그러면은 사회민주주의는 뭐냐? 이런 길을 예전에는 이 러시아 혁명이나 이런 혁명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팍 장악해서 소유를 다 국유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 평등한 노동자들의 나라로 만들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현실에서는
참 이게 평등한 나라를 만들기가 쉽지 않은 거죠. 노동자들이 나라라고 하는 또 한때 노동자의 나라였다고 하는 이 소련, 러시아, 소련의 모습이나 지금 노동자의 나라라고 하는 이 중국의 모습을 보면 생각처럼 이 평등한 사회, 그죠? 모두가 골고루 나눌 수 있는 사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 물론 이제 그런 사회주의라고 하는 나름대로 어떤 이상이 있는데 그 이상적인 어떤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유럽에서는 당시에 민주주의가 좀 발달한 거죠. 민주주의가 발달하니까 이거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국가 권력을 잡으면 된다. 예전에는 혁명하지 않으면은 국가 권력을 잡기가 어려웠다. 이미 이 부르주아지나 이 지배 세력들이 군대 권력과 물리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사실 당시 이제 러시아가 이제 짜르 체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또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다. 특정한 어떤 이 상황 속에서 민중들이 막 그냥 불만을 품고 봉기해야 혁명이 가능한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민주주의가 발달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좌파 정당 만들고 선거에 참여해서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 숫자로 보면은 어느 쪽이 더 많습니까? 소위 피지배 대중들이 훨씬 많죠. 자본노동 관계에서 보면 노동자들 숫자가 훨씬 많다. 그럼 이제 표를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다수당이 될까? 우파 좌파 이렇게 단순하게 나눠보면 좌파 정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주주의가 발달한 서유럽에서 이게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보다는 이제 민주주의, 선거를 통한 사회주의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사회민주주의도 선거를 통해서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쉽지 않은 거죠. 예, 기본적으로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경제체제가 작동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민주적으로 동의를 얻어서 어떤 경제정책이나 이런 노동정책 등등 고용정책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본가들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다양한 방식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저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 길이라고 하는 결국은 타협의 길이고 타협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친노동자적인 서민적인 정책들을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 오늘날에는 선거를 통한 사회주의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제 사회주의를 점점 이제 포기하는 그냥 자본주의 안에서 좀 더 분배가 개선되는 그런 쪽으로라도 가자. 실제로 사회주의로 가려는 거 쉽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당들이 내세웠던 중요한 정책들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기간산업 국유화 정책. 기간산업 국유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유화 또는 사회적 소유를 확대해야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꺼번에 그렇게는 안 되니까 좀 중요한 산업, 기간 산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라도 좀 국유화해 나가자.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점진적으로 좀 더 이 국가가 소유한 어떤 이 자본, 기업이 이제 좀 늘어나면은 그것이 사회주의에 가까운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 게 이제 기간 산업 국유화. 그 다음에는 노동자들에게 모두에게 일자리를 줘야 된다. 완전 고용 정책. 그리고 노동자들이 또는 노동자들을 비롯한 어떤 이 서민 대중들이 안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보편적 복지를
제공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런 정책을 중요한 사회민주주의 정당 또는 뭐 좌파의 정당들이 이제 정책을 내서 결국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노동자들의 삶을 어떤 이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죠. 고용 정책이나 뭐 노동 정책, 복지 정책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 부유층이 가져간 소유하고 있는 이 부를 이 분배를 점점 그러니까 우리 흔히 뭐 낙수 효과 이런 얘기하죠. 낙수 효과. 낙수 효과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여기서 벌던 이득을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려 준다는 얘기죠. 이 얘기가 뭐냐면은 이 시장의 이제 신자유주의자들이 시장을 좀 더 규제를 풀고 하면은 자본가들이 이제 자본이 투자를 더 하게 된다. 투자를 더 하게 되면은 돈을 투자하다 보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생산을 통한 이익이 생겨나고 그것이 이제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은 그게 낙수 효과다. 그러면 이 부가 아래로 흘러 들어가서 노동자들이나 이제 이 서민들에게도 이득이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다니 물이 잘 안 떨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장 규제를 풀면은 물이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물이 더 말라. 예를 들면은 임금도 적게 주려고 하고 신자유주의가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노동시장도 점점 더 불안정화되고 정규직 소득을 비정규직 소득 이런 거죠. 우리가 과거에 이제 뭐 그 뿌리는 뭐 김대중 정권부터 시작되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오면서 그게 점점 더 비정규직이 더 늘어나게 되고 또한 그 처우가 더 열악해지고 이렇게 되고 그에 대한 어떤 이 비판의 목소리가 촛불 시민의 목소리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도입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권 초기에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노력들이 있었고 일정하게 뭐 성과도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이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올리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이런 것들이 물론 이 주로 공기업 정부나 공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지만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어떤 뭐 세금의 형태로도 어떤 형태로도 뭔가 조금 아래로 떨어져야 되는데 일반 어떤 이 사기업에서도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뭔가 분배가 개선되는데 아까 얘기한 이 송원 교수는 이제 이 여기서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여기서 양보해라. 여기서 양보해서 이렇게 줘가지고 그냥 이렇게만 해라. 이런 식의 논리를 내세요. 물론 이것이 불필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도 이제 필요하죠. 노동자들 내부에서도 사실은 지나친 격차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사실 공정한 것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대기업 노동자들은 이 노동자들이 자신의 어떤 뭐 능력이 정말 대단히 출중해서 내가 다른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다기보다는 그런 효과보다는 오히려 내가 대기업에서 어떻게 일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높은 임금을 받은 것이 그렇게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면이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자리는 대기업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아주 또 문이 좁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효과들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이런
격차도 좀 커졌다. 또 노동운동, 노동조합도 이 대기업이 더 강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협상력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저런 측면에서 대기업들이 임금을 좀 더 상승시키는데도 이제 유리한 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결합되겠지만 결국은 우리 사회가 대기업, 중소기업이라고 하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의 어떤 이 격차 구조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여기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는 아까 이제 저기 뭐 최저임금이 최저임금 올리니까 뭐 영세업체들이 뭐 먹고 살기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영세 기업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낮은 임금에 의존해서 기업을 하는 이런 영세 업체들, 소기업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놔둬야 됩니까? 아니면은 일정하게 시장에서 능력을 제대로 키우지 못하면은 도태하도록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자연사. 유지시 자연사. 네. 사실 이제 우리가 스웨덴 얘기를 했는데 스웨덴 같은 데서는 노동조합이 과거에는 뭐 거의 90%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었죠. 강력해. 그리고 그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동자들이 좌파 정당 사회민주당을 지지하고 이 좌파 사회민주당이 친노동자의 정책, 복지정책, 안전보험 정책 이런 정책들을 쓰면서 이런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유지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 하나가 연대임금 정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연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이 이렇게 어떤 기업이든 일정한 수준의 임금을 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업종에서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월급을 300만 원 이상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그 줄 수 없는 형편에 대한 기업이 어떻게 됩니까? 자연적으로 포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야만 노동자들도 좀 더 공정한 임금을 받게 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그 사회의 생산력 수준이 상승하면은 그 수준에 맞게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그 수준에 수렴하는 기업들만 그래도 생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 정도 수익 못 내면 그냥 그만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사회가 그걸 다른 어떤 복지적인 복지정책이나 또는 뭐 이런 재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일자리를 취업할 수 있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저임금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을 합니다. 과거에도 저임금을 계속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와서는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국내 노동자들로는 비정규직을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를 통해서 저임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저임금에 의존하는 기업을 계속 유지하면 계속 이 격차가 어떻게 됩니까? 격차가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사회의 어떤 현실입니다.
뭐 소위 이제 30대 대기업들이 우리 사회 부의 거의 뭐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뭐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 포함되겠지만 이게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이제 불평등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운데서 또 저기서 이렇게 그 부를 또 많은 노동자들이 나누어 가져야 되고 또 격차도 크고 이러니까 이게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우리 사회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 격차를 줄일 것인가? 그러면 최저임금을 올려서 일정하게 도태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이제 도태되도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한편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실업이 생기면은 이 실업을 어떻게 재교육, 재훈련을 통해서 일자리를 또 만든다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그러면 일자리를 그러면 어떻게 만드느냐 이 문제가 또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많이 하는 얘기가 일자리 나누기죠. 일자리 나누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또 이제 상당히 우리 사회가 좀 그런 면에서 좀 민감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이 격차가 있다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제 정책을 쓰는데 어려움을 많이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면 일자리를 나누게 되면은 일자리만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정도의 소득 감소 이걸 이제 수반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일반적으로는 나는 소득이 더 감소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죠. 밑에 사람을 끌어올려서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맞는 얘기인데, 그렇지만 내가 이 일자리에서 이렇게 많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 과연 나의 능력만으로 인한 것인가, 그것이 우리 사회가 가진 이 격차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자본 노동 관계에 의해서 자본이 부를 안 나눠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은 그 나눠주든 안 나눠주든 일정 정도의 어떤 나눠주는 그 부를 사람들이 어떻게 나눌 것인지, 거기서 어떻게 좀 더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같이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일자리 나누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일정한 임금이 하락하더라도 그것을 부를 나눈다고 하는 차원에서 일자리 나누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고, 이 부분에서는 이제 물론 기업들도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과도한 임금 삭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여기에서 떨어지는 부분들도 늘려야 되고, 세금의 형태로든 아니면은 임금의 형태로든, 그리고 이 내부의 이 격차도 줄여 나가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이 기회가 공정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그 임금을 받을 때 연공서열제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죠. 연공서열제. 연공서열제는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가 한편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런 얘기를 하죠.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받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연공서열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에 부합합니까? 어떻습니까? 부합하지 않죠. 그리고 또 그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막 그렇게 격차를 만들어 놓은 데가 거의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럽의 이 선진국들은 이제 일정한 직무급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정한 정도의 어떤 이 경력이나 이런 것들에 따른 경력이나 지위에 따른 격차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예를 들면 공무원 처음 들어가면 얼마입니까? 200만, 월급 200만 원 정도. 그것도 한 2, 30년 지나면은 한 4, 500 되나요? 그 정도 되죠. 네. 더 됩니까? 혹시 뭐 공무원 혹시 하셨습니까? 주변에 혹시 공무원 많아요? 뭐 여기 뭐 또 월급 까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네. 뭐 요즘 뭐 월급표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무원 기본급표. 그걸 보더라도 사실 이게 과연 정말 뭐 그 직무나 직급 등등에 따라서 돈을 더 주는 것인지 이런 거죠. 여기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제가 이렇게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이제 약간 반론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참 나이 들면서 점점 애들 키우는데 돈도 더 들고 하니까 뭐 돈 더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더 들면은 그 전에 저축해놓고 그 돈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그게 꼭 더 든다고 그 돈을 더 줘야 된다. 그런 원리로 가면은, 그러면은 나이 들면 월급 어떻게 됩니까? 줄여야 되죠. 애도 다 키웠으면 이제. 그렇지.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 논리는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은 처음에 들어갔다가 또 이제 어떤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생애 전체에서의 소득을 이제 생각하면은 사실은 그게 그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날에는 한 번 들어가서 이게 정년 퇴직할 때까지 일하는 경우가 드물죠. 쉽지 않죠. 그러면은 초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일은 남들만큼 해도 급여는 아주 낮은 급여만 받다가 나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부당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일을 하는 걸 보면은 그렇게 뭐 무슨 큰 격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실제로 이제 급여는 호봉을 해서 아주 낮은 호봉으로부터 낮은 급여로부터 출발한 이런 식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정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얘기한다면은 전체적으로 좀 점점 이제 개혁을 해나가야 될 그런 과제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쉽지 않은 과제죠.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신뢰가 좀 쌓여야 된다. 신뢰가 쌓여야 된다. 그리고 그런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들을 좀 우리가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노동운동이 주로 이제 임금을 올리기 위한 그런 어떤 방식으로 임금 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노동운동이 되었는데, 최근에 뭐 한동안 그런 이 사회적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사회적 운동으로서의 노동운동 이런 어떤 개념들이 등장했는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 노동운동이 단순한 어떤 이 노동자들의 어떤 이 임금이나 근로 조건의 개선이라고 하는 틀을 넘어서서 좀 사회적인 어떤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이제 요즘 공공성이라고 하는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그 공공성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나의 이해관계와 관계없는 부분에서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나와도 직접 관계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좀 양보하고 배려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마저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길로 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냥 계속 야 이거 불평등이 문제야 그러면서 이쪽만 비판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가 개혁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이 자본 기업 부유층에 대한 어떤 불평등한 분배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이 내부에서도 이 불공정한 격차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공동의 문제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 사고의 전환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사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하면은 유럽은 사실은 이런 국가자본 노동 간의 어떤 이 3자 간의 타협이라고 하는 것이 이 노동운동 강력한 노동운동 노동조합에 기반해서 일찍부터 이런 틀이 나름대로 형성되는데 우리는 이 반공주의 군의주의적인 통치가 오래 지속되면서 사실 이제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 전체 보면 소수의 어떤 이 대공장에서 이제 이 집단화되기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었던 노동자들 기업에서 노동운동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중소기업은 사실 노동운동이 쉽지도 않아요.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 사회적 조건, 그러니까 정치적인 조건들, 또 그 정치적인 조건들로 인한 노동자들의 어떤 이 권리 투쟁을 할 수 있는 조건들,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열악했고, 또 이제 반공주의적인 어떤 통치를 해서 그런 노동자들이 저항하면 이런 건 빨갱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탄압을 하고 이랬던 것들, 이런 요사들 때문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의 경제 성장 정책이 수출 대기업을 키우는 방식으로 박정희 정권에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수출 대기업을 키우면서 거기에서 대기업이 이제 점점 재벌 기업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장 전략의 차원에서도 격차를 키우는 쪽으로 가고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이라고 하는 틀에서도 격차를 점점 키우도록 하고 이런 어떤 조건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흘러왔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격차가 커진 이 사회를 좀 더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큰 과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면에서 전체적으로 이런 격차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공감을 하는데 공감을 하면서도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여기처럼 이런 예를 들면 송홍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그 문제를 자꾸 이제 이 서민 대중들 간의 문제로만 자꾸 돌리려고. 그러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서 양보해서 좀 나눠주는 것이 이 사회민주주의 타협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재벌 대기업들을 적당히 이제 보호해 줄 수 있는 논리죠. 그런데 실제로 이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회민주주의 논리를 가지다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자신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더 진보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이런 격차가 커져온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말하는 재벌 대기업이 성장하도록 만든 정책, 경제 성장 전략, 60년대, 70년대의 경제 성장 전략.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재벌을 보호하려고 하는 정책이 계속되었고, 이것이 격차를 만드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그 격차에 저항하는 이런 노동운동은 또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통해서 또 흔들렸다. 또 이 반공주의를 동원하면서 저항하는 발견을 이렇게 하면서 또 이런 것들이 이어졌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 분배의 문제. 그 분배라고 하는 것은 노동을 어떻게 분배하느냐도 중요하고, 또 그 분배된 노동을 통해서 얼마나 그에 따른 어떤 이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노동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자리 나누기를 포함한 이런 일자리를 주는 것, 그 다음에 노동 시간을 주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자리 나누기에서 이제 이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이 사실 또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격차가 커진 데에서 또 노동 시간을 그동안 장시간 노동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쪽으로 나왔다는 것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좀 얘기하면 좀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게 있습니다. 노동 시간을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도 이제 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죠. 그 반대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국적으로 임금 문제죠. 초과 노동을 하면서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이 소득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죠. 이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안 쓰고 초과 노동을 시키는 것이 돈을 덜 들이는 방법이고, 노동자 입장에서도 초과 노동하면 그래도 일도 소득도 짭짤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이 우리 사회를 우리가 흔히 과로 사회라고 하는데, 과로 사회로 가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사회가 노동 시간을 보면 우리나라 노동 시간이 지금 1년에 얼마 정도 되죠? 요즘은 한 2,100시간 아래로 이제 좀 떨어졌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좀 더 떨어졌을 텐데, 주 5일제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OECD 전체에서 몇 위쯤 했을까요? 1위요. 네? 네, 1위. 단연 1위였습니다. 그러다가 주 5일제가 되면서 2위로 올라갔죠. 안타깝게도. 옛날에 우리는 참 1위 하는 걸 좋아했잖아요. 뭐 아시아 1위 뭐 이런 얘기를 좋아했죠. 그런데 이게 좀 별로 달갑지 않은 일이더라고요. 노동시간, 과거에 노동시간 1위,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노인 빈곤율 1위, 뭐 이게 막 따지고 들면 이제 1위가 한두 개 아닙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계로 27분. 8시 28분. 28분이요. 얼마나 됐? 1시간 거의 반대 갑니까? 네. 제가 시간도 모르고 막 떠들어요. 이 이야기를 한번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노동시간 지금 검색하셨습니까? 검색에서 안 나왔습니다. 한 80시간. 2080시간. 2080시간. 어느 정도 됐어? 2100시간 좀 미치예요. 제가 여기 적어놨을 텐데 제가 또 보려니까 그랬어요. 8분이 됩니다. 자, 주당 40시간씩 일을 한다고 봅시다.
그럼 2080시간은 일하려면 52주. 52주 갑자기 산수가 안 되네. 예? 2080. 428 542 2080시간이죠. 딱 떨어지네. 그죠? 우리가 이제 52주면은 하루 쉴 수 있냐, 그죠?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다 쉬고 365일 중에 52주니까 하루 딱 빠지면 하루 휴가다. 자, 이 정도입니다. OECD 평균은 빨리 찾아봐. 한 1700, 제가 적어놨는데 얼마나 나옵니까? 8쪽이 나와요. 빠지고 빠지고. 예, 거기 보시면은 여기 뭐 OECD 평균은 제가 안 적었네요, 그죠? OECD 평균이 한 1,700 한 60시간 정도 됩니다. 1,760시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40으로 나누면 44주. 오늘 딱잘 떨어지네. 네. 44주. 그러면은 휴가를 얼마나 볼 수 있습니까? 8주? 8주 휴가죠. 8주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유럽 얘기하면 바캉스를 한 달 간다는 거 이런 얘기 하잖아요. 더 많이 쉬는. 그죠? 너무 많이 쉬어. 너무 많이 쉬어요. 이놈이 어떻게 하나. 못 오고 놀아. 바캉스 간대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과로를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근면 성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거죠. 사실 우리나라 지금 노인들이 이분들이 과거에는 어떤 일을 했던 사람? 어떻게 얘기했던 사람? 산업 여군이다. 어떤 분들 아닙니까, 그죠? 그 산업 여군들이 열심히 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를 이렇게 키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이득은 누구에게 다 돌아갔습니까? 정부 제발. 재벌 대기업들이 자본으로 다 축적해서 아들한테 물려줘서 뭐 이재용 뭐 등등등 뭐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것 때 일했습니까? 안 했죠. 말하자면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이게 자본주의.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노동자들이 일한 대가를 자신의 이익으로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긴 노동시간 일을 해왔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노동시간 줄이고 저희 최저임금을 높이고 하는 이런 정책들을 추구해왔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어떤 형태로든 좀 재구조화하는 이런 어떤 효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때로는 약간의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근데 그것이 개인으로서는 손해지만 우리 사회 전체를 좀 더 공정하게 만드는 차원에서는 공정성을 좀 더 높이는 기회일 수 있다. 그런 생각. 그게 우리 정의당이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상대적인 고임금을 받고 있는 교수입니다. 저는 그래서 뭐 후원도 많이 합니다. 뭐 제 급여의 뭐 10%까지는 안 되지만 한 5% 정도는 그래도 여기저기 뭐 사회 단체 여기저기 같은데 돈을 이렇게 내보내고 또 중간중간에 한 번씩 또 정의당에서 또 돈 좀 내라고 하는 데 있죠. 그렇게 하는데 제가 뭐 이런저런 다 떠나서 예를 들면 대학에서도 시간 강사 문제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보면 교수들이 그 자신의 급여를 조금만 뭐 적게 받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인상만 하지 말고 그냥 현재 수준 유지만 하고 이러면서도 그 돈을 시간 강사 이런 처우를 개선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대학이 그냥 이 교수들이 내가 어디서 돈 챙길까 이런 생각을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똑같이 비슷하게 일하면서도 처우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이걸 나눌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 같이 고민해요. 그래서 재벌 대기업 자본가들과 싸우는 일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도 공정성을 키워나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바로 결국은 제가 아까 사회 경제 이런 말 할 때 이제 그런 말 드렸는데 결국 그런 면에서 보면은 단순히 이것이 뭐 돈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뭐 화폐가 어떻게 되고 뭐 금융이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돈의 움직임에만 우리가 자꾸 몰두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돈의 움직임 속에 사람들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항상 그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 정책이 결국은 누구에게 예를 들면 뭐 이자를 올리냐 낮추냐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그 이득을 더 주느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 부동산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부동산도 사실은 이 세대 간의 어떤 격차를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 어른들은 집 한 채 마련해서 집값이 올라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집값을 올려놓으면 우리 자식들은 그 집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죠. 네. 집도 못 사죠. 월급도 이게 뭐 호봉제라서 초반에 뭐 주는 돈 얼마 안 되죠. 그걸 모아서 이제 집 살려면 또 집값은 더 올라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땅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사유제로 이렇게 둬서는 안 되는 부분. 공유제. 이 돈이 단지 땅을 어디 목 좋은데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만히 앉아서 돈 버는 이게 불로소득이 전형적이에요.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머리 좀 굴려서 부동산 투자하느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그것이 누가 어떻게 했던 그 땅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에 관계없이 그 땅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일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데 결국은 공정, 공평, 정의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우리 사회는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의 정책, 기존의 어떤 이 사회나 이 경제를 바라보던 이 패러다임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벗어나서 무엇이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부를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는 길인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은 그래도 제가 처음에는 아주 썰렁했는데 그래도 자리가 좀 채워져서 다행입니다. 지금 지금 보면 이게 전국 고용률 자체가 네. 전국이 60한 2%고 전라북도 58.8%, 10개 시대가 가장 낮은 확률을 전국에서는 일산이 52.7%로 부산보다 더 반대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근데 정부 실패냐 시장 실패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뭐 딱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시장을 이제 억제하면서 실패가 된다. 정부 실패 같은 경우는 일본의 20년 시장 실패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미국에 제공하는 하는데요.
그저께 칠레하고 베네수엘라를 보면서 2012년도에 5%의 성장률을 가지고 있다가 현재까지 세계적인 경제 침체기를 이렇게 보더라도 지금 칠레는 4%,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는 마이너스 18%가 되고 물가율이 15%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칠레하고 꼭 비교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무상교육, 무상의료학대, 포퓰리즘 정책으로 마두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속도로 나가는데 지금 시장활학자 불교자유주의를 보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개혁 정책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런 부분들이 아까 교수님께서 부동산 정책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아까 또 보니까 전세가가 이제 10년 만에 마이너스 서울 지역이 마이너스 1% 하락을 해가지고 당분간 이 부동산 정책에서 효과는 보기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전세값이 낮아지면 그만큼 수요가 없기 때문에 집값 여과 정책이 있고 전세가 같이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갭이 있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뛰거든요. 서울이 지금 이제 40% 조금 더 넘어가는데 통상적으로는 70~80% 수준의 매매가가 형성이 돼야 이게 얼마나 이제 정책이라고 저희가 판단하는데 과거에 이제 2006년도 노무현 정권 때 DTI, LTV 부분으로 제가 해가지고 메릴린치 증권이라든가 GE캐피탈에서 규제를 피해 나간 이제 캐피탈에서 약 3조 이상의 수익을 얻고 본인들이 2008년도에 유유히 이제 우리나라 은행이 근저당권 채권을 팔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서울이나 인심에서도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지방에서도 이런 문재인 정부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면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종합적인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뭐 이런 세부적인 뭐 이런 정책 말고 큰 흐름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좋은 국가 노동자 기업 간의 보편적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정책을 해야 된다는데 현 정부의 문제점하고 개인적 안 맞아도 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이렇게 한번 크게 큰 줄기만 얘기 좀 해주시면. 네.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거 지금 네. 베네수엘라, 칠레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하다가 이제 LTV, 예. 부동산까지 해서 쭉 와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 뭐 이게 제가 이제 뭐 처음에 이제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이제 일단 우리가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물론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경기를 어느 정도 부양을 해야 된다는 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기업이 활동을 하고 그 생산 활동이 이어져야 고용도 유지되고 또 그것이 세금으로 해서 수입이 국가에서 세금 수입이 생기면서 그것이 복지 정책으로 쓸 수 있고 이런 어떤 큰 흐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도 한편 있어야 돼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것이 정부가 좀 더 세금을 더 걷어들이고 그것을 사회로 이제 더 복지 정책. 투자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단지 이제 복지 정책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 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재정 투자를 더 늘려서 다양한 측면에서 직접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늘려 나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 경기가 이제 이렇게 약화될 때는 국가의 어떤 중요한 정책이 이제 생산 활동을 좀 더 늘려주면서 또 수요를 진작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세금을 좀 더 그래서 지금 세금을 좀 더 거두어서 더 투자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금을 투자라고 하는 것이 경기를 살리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한편으로는 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소비의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소득을 높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전통적으로 경제학에서는 이 생산 중심의 경제와 경제학적인 논리와 그러니까 공급 중심과 소비 중심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이제 그 기업이나 이런 자본가들은 공급 중심의 경제합니다. 시장을 좀 더 자유롭게 해야지 공급을 할 수 있다. 생산을 할 수 있어서 공급이 늘어난다. 이런 식인데 실제로는 그렇게 생산이 이루어졌더라도 그걸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없으면 공급과 수요 간의 순환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은 결국은 소득을 높여서 수요를 늘리고 이 수요가 생산을 유도하는 그런 순환을 만들어내자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러면 그 소득을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 노무현의 임금을 올리면 임금이 좀 올라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고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헛돈 쓰는 것을 줄여주는 방식들도 중요하다. 그게 뭐냐? 부동산입니다. 집 살려고 우리가 돈을 많이 집어넣죠. 네. 그 집어넣으면 넣을수록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어려만 돈 벌지. 예를 들면 우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서비스업이 지금보다도 더 커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이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 소득의 상당한 부분을 사교육에 투자해야 되고 부동산에 집을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노후도 좀 대비하고 이런 쪽으로 돈이 나가요. 그럼 노후 대비에 대해서 노후 대비에 너무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거 노인연금이죠. 그죠? 요즘 국민연금 이걸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을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임금을 올려줘야 돼요. 그게 최저임금을 상승시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득주도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는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대기업과 이런 부유층의 부가 아래로 내려오도록 합니다. 그 부동산도 대표적인 것이죠. 부유층들이 집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코 묻은 돈으로 집 사면은 그거 팔아가지고 차익 남기니까 그게 부유층들이 집을 몇 채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어떤 이 부의 분배와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순환 이런 것들이 맞물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 그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소득 단순하게 소득을 뭐 상승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소득을 좀 더 공정하게 또 공평하게 상승시킬 수 있는 방식 그런 방식 그런 방안들을 계속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복지 정책 그리고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한 어떤 정부의 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이렇게 되는 불구하고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돈이 안 내려온다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단순한 문제는 아니죠. 복잡한 문제죠. 예를 들면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해야 될까요? 그 우리가 자꾸 뭐 얘기도 보면 무슨 공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지금 2차 산업 부분에서 공장을 유치해서 일자리 늘리고 소득 늘린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안 오죠. 그 부분은 자동화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자리 늘리는 효과도 별로 높지 않고 또 공장을 새로운 제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딴 곳에 있는 공장을 끌어와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전라북도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반이 약해서 경제적인 기반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어려운 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서비스 산업이나 이제 문화 산업, 관광 산업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전라북도가 좀 더 산업을 키우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되고 여러 가지 지식 산업도 마찬가지고 정보 산업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더 집중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어떤 사회의 어떤 이 흐름에서 예를 들면 과거에 농촌의 인구가 도시로 가듯이 이런 이제 오늘날에는 이런
인구의 이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뭐 우리 인구는 얼마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좀 폐쇄적인 논리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여기 살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오도록 하는 방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경우 많죠. 이동하는. 주소는 딴 곳에 두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다양한 사람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이동성이 커지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의 정책을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같은 방식의 틀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좀 더 현대 사회의 어떤 흐름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걸 좀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 네, 뭐 시간도 늦었고 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